자, 여기까지가 육아 철학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비자와 묵자는 보통 육아 철학자로는 구분이 안 되죠. 한비자는 법가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한비자는 시대적으로는 뭐 한나라 출신이었고요. 근데 시대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진시황과 동시대입니다. 철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역사에서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중국 고전 읽으면 늘 만나게 되는 인물인데요. 이사와 동문이었습니다. 순자 아래에서 함께 공부했다라고 하죠. 쭉 넘어가서요. 법가 사상이 일어난 이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봉건 국가의 합리화. 즉 다르게 말하면 주나라 체제가 가족적 봉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런 설명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관계를 이야기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관점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봉건 국가의 이 사람 표현으로 그것이 합리화고 그 합리화의 기능을 했던 게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89쪽 봉건 국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새로운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이다. 종래 봉건 국가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충효의 도덕이나 의리, 인정이라는 인간적인 것이었다. 인간적인 것은 이치로는 납득되지 않는 것, 비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정이나 도덕으로는 국가의 합리적 운영은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은 비정한 것이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대의 욕구에 답하기 위해 법가가 출현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비자는 순자에게 배웠다라고 하는데 순자가 예에 치우쳤다면 그보다는 법을 중시 여깁니다. 그런 면에서 법은 다수를 통치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여기도 뒤에 나오죠. 도덕은 소수자에게 통용되는 원리이지만 다수자에게 통용될 원리는 법이다. 이게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법가가 수용되거나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소국들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국 시기에 이르면 국가가 전국 시기에는 칠웅이라고 남거든요. 7개 나라가 남는데 덩치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시대에 남았던 7개의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는 국가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대국을 꿈꾸는 시기였고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일 수밖에 없겠죠. 이전에 있었던 가족 공동체, 촌락 공동체로부터 유비에서 이제 쭉 출현한 고대 국가보다 훨씬 더 커다란 합리적인 시스템이 등장해야 하니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가족적이고 사적인 게 아니라 다수를 통치하기 위한 원리로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다르게 말하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가 출현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 거죠. 92페이지 법의 운용의 기술. 여기 이 표현 재밌습니다. 혁명참동. 혁명참동은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름 곧 뭐냐면 직위와 역할이에요. 에 맞게 하는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가족주의라고 하는 건 역할이 구분이 불분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빨래는 누가 해? 밥은 누가 해? 이런 게 불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족주의에서 연장되어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가족주의적인 관료 시스템이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있는 근대 국가와는 달리 전통 국가를 보면 역할이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엔 더 그렇겠죠? 혁명 참동은 이름, 역할에 맞게 하는 걸 판단해라. 적게 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에피소드가 재미있죠? 제목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소우가 선잠을 자고 있을 때 관 담당자가 옷을 입혔는데 누가 옷을 입혔느냐? 관 담당자입니다. 옷 담당자 너 일 안 했어? 땡강. 관 담당자 네가 왜 이 일을 해? 땡강.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와 법은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경찰이 오늘날 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법적 판단까지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과 역할에 맞게 하는가를 판단해라. 그다음 허정무위. 이게 이제 노자 사상을 흡수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허정무위는 군주의 태도입니다. 허정 냉정하게 판단해라. 무위 욕망을 내보이지 않아라. 근데 이게 과연 그럼 노자 철학이랑 연결이 되느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엇갈립니다. 자, 한비자와 노자가 연결되어 있는 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비자가 노자 원문도 많이 이용하고 한비자가 노자에 관한 주석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비자와 노자의 철학이 연관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노자의 철학은 통치술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니야. 노자는 통치술이 아니라 자연과 훨씬 더 자유를 강조했지만 한비자가 노자 일부를 끌어들여서 해석했을 뿐 그건 오독한 거고 혹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자 통치술의 뒤에 노자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치술의 노자를 보는 입장은 강신주, 김시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보셨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자연이나든가 무의자연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걸 중시해서 도올도 그렇게 보고요. 최진석도 그렇게 보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좀 젊은 학자들은 전자로 많이 본다는 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뒤에 황로라고 하는 건 아마도 노자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진시황에게 채택됩니다. 나아가 통일제국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수용되죠. 다만 한비자는 진시황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도 나오지만 자익신과 동문 수학했던 이사가 그를 시기해서 독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자는 가장 신비로운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설이 많습니다. 1번 묵자 죄수 출신이다. 왜냐하면 묵이라고 하는 게 얼굴에 그 죄형을 새겼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2번 행동들을 보아하니 수공업 출신이다. 그래서 풍우란이 그러든가 길드와도 같은 수공업자 이 연대가 아니었을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들도 실직 지식인이었다고 하는데 세 번째 종교적 집단이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약간 그 이야기를 겹쳐놨죠. 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 중요한 건 겸해설입니다. 겸해설은 뭐냐?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건 뭘 공격하는 거냐? 가족애를 공격하는 거죠. 육아의 이상은 확대된 이기주의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으로 겸해를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후대에 나오는 이제 출가, 즉 가족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불가의
입장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하늘의 의지, 유신론자라. 묵자는 상제의 존재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 사상하고 약간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날 묵자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수가 그런 관점 안에서 묵자를 접근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격신이었던 하늘이 합리적 하늘로 바뀌고, 그냥 나중에 이것이 춘자 이르면 뭐 이제 합리적 하늘에서 이제 운명의 하늘로 조금 더 비인격화되고, 그냥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무신론적 관점까지 이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인격적 하늘이 은나라 때 이야기고, 은나라 주나라, 합리적 하늘이라는 게 한 공자 정도의 이야기라면, 공자 맹자가 합리적 하늘과 운명적 하늘에 있다면 순자는 무신론적 관점이 있겠죠. 묵자는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인격신이 있고, 그로부터 우리들은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신흥 종교 집단 비슷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쭉 넘어가서 그런 어떤 하늘로부터 질서, 섭리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천론과 그리고 겸해부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국 철학에는 절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용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혹은 예식에 너무 많은 재용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부담이 되므로 군주의 근검을 중요시 여기죠. 나아가 그러니까 제례를 보는 관점도 다른 건데요. 이들은 되게 종교적이긴 하지만 제례, 즉 제사를 지내는 건 하나의 예식적으로서 기능할 뿐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전론, 그러니까 평화주의라는 표현도 써요.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묵자수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막을 수는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사용하여서 수성, 이제 전쟁을 막는데 활약했다라는 거 하죠. 그래서 방위전에 활약을 했고, 결사단체. 풍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묵자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급속하게 사라졌을까? 이들이 거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뭐라 할까, 엘리트를, 결사단체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거자라고 하는 이 집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 이 묵자들이 거자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자와 함께 몇백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뭐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풍우랑 같은 경우는 이 집단 조직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이들이 큰 무리가 될 수 있었지만 일거에 사라졌던 형식이 되지도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 결사단체처럼 보여요. 좀 불분명하죠. 여튼 이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나중에는 전쟁 청부업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12페이지입니다. 묵가 집단의 중핵이 된 것은 신흥 종교풍의 다신교적 신앙이었으나 그 집단 생활을 지탱한 경제적 기반은 육아와 같은 관홍산지의 직업은 아니고 방위전 전문의 전쟁 청부업이었던 듯하다. 자, 이런 면에서 여기 챕터 안에서는 좀 더 재밌게 볼 거는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육아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묵가는
공동체긴 한데 여기는 갈려요. 수공업 공동체라는 게 있고요. 혹은 종교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든 공동체입니다. 육아가 학습 공동체로서 강조했던 것들은 의례와 정치적인 어떠한 이제 역할들을 강조했다면 이들은 의례보다는 민중적이고 보다 뭐라 할까요? 반권위적인 약간 애매한데 반국가적인 태도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탱했던 게 가족애라면 묵가의 이런 행동을 지탱했던 건 겸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육아와 묵가는 아주 구분이 잘 되는 당시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학파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묵가적인 이 요소들이 나중에 도가에 흡수된다고 보기도 해요. 이런 어떠한 반 이제 전쟁, 평화주의적 경향 혹은 민족적 경향들이 도가적으로도 흡수된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묵가의 집단의 분열과 쇠망은 좀 애매모호하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나뉘어졌을까? 이 묵가의 일부는 뭐 너무 이제 이론적인 집단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을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115페이지에 농민과 수공업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지식인 계층이었고 계층들이 이제 여러 섞여 있었기 때문에 계층별로 분화된 건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이런 설명이 좀 가능하려면 종교적 집단적 특징들이 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종교적 집단성을 이루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층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쭉 넘어가서 이 전쟁 청부업이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워낙 기능들이 있었으니까 활동했다라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서 묵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 사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들이 그래서 뭐로 전환이 된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면 임협 집단으로 그 전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임협은 뭐냐면 일종의 협객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진 않지만 사회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면서 나름의 자신들의 규율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로 전환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관점은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크게는 주나라라고 하는 봉건 제도가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봉건제는 다르게 말하면 가족애라고 하는 사상이 무너지는 시기였어요. 이때 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제 분야가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죠. 공자는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애의 부활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맹자는 전통의 수호자를 잇되 전통의 수호자까지보다는 전통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정치체를 고민했던 인물이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었죠. 왜냐? 가족애적인 규범 안에 있었으니까. 순자는 객관적 관계성에 출발해서 예치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한비자는 이들의 어떤 흐름 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대 국가, 다르게 말하면 이걸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통치수를 이제 개발하고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육아로부터 법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이 읽힐 수도 있어요.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변혁으로. 그리고 이런 변혁 가운데 묵자라고 하는 전통주의자보다 뭐라고 할까요? 훨씬 더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묵자의 이런 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시사회적 경향들은
도가 같은 데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 가운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걸 보시면 조금 더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네요.